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관련 업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가 관광이나 유통, 식품 등 최종 소비재나 서비스업에 집중됐습니다. 다행히 중간재 분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내 위치한 롯데마트의 절반이 넘는 55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중국 인관관객 6호의 대규모 감소가 예상됩니다. 6호들의 방문이 줄면서 면세점 역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2조 2,700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8조 6천억 원 정도가 중국인 구매액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소재나 부품 등 중간재 분야에선 사드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소비재 이런 쪽의 산업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업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我在通关到韩国的过程中没有出现什么问题，一切都很顺利。 우리나라에서 소재 같은 중간재를 수입해 세계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국 경제 구조상 자국민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보복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과거 중국은 자국의 안보 이해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한 대응을 상당 기간 지속했습니다. 현재 소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직화보던 정부와 경제단체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이 나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와 벌금, 그리고 한국 상품 불매운동까지. 이 같은 사드 보복이 길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5%포인트나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해 패키지 여행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350만 명 정도로 이들이 쓰는 돈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0.53%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GDP와 GDP 성장률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의 피해 정도로 미뤄볼 때 사드 보복 탓에 우리 경제 손실이 17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 장기화 시 어렵게 되살아난 수출은 물론 내수 경기까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5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보복성 경제조치 피해를 당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중국 현지에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움입니다.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환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산둥성 웨이하이의 롯데백화점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에는 200~300명의 중국인이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열린 한국 겨냥 사드 반대 집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신을 통해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의 집회 주최 측은 10일에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한러팡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주택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공부방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이 전국에 들어섭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이 우선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 1000여 가구를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 위례와 목련, 수원 광교를 비롯해 부산과 울산, 세종, 전남 장성, 강원 영월 등에도 조성됩니다. 올해 안에 2차 사업지 10여 곳, 1000여 가구도 사업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2년까지 5,000 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됩니다. 5인 이상 가구 또는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85제곱미터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가구에 입주 우선권을 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공부방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빈집을 고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6학년 장학생을 대학교 단계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의 교육복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기 초부터 학습 부진 학생을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를 두드림 학교로 지정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은 109번째를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서울 곳곳에서도 양성평등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라며 조기 퇴근이라는 이색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여성 직장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남성이 100만 원을 가져갈 때 여성은 63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루 평균 3시간씩 공짜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항의의 표시로 시위 시간도 3시로 맞췄습니다. 여성 노동단체들은 조기 퇴근 시위에서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등 10대 요구사항도 발표했습니다. 고질적 문제인 직장 내 성희롱의 처벌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상사분들이 이제 여성인 밑에 직원분들에게 약간 치마를 입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성의 차별은 집으로 돌아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딱 갔었을 때 싱크대가 산더미인 거죠. 혼자 많이 운 적도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밤 12시, 1시에 청소하고 있고. 이 밖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열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여성개혁을 주도하라는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청년층 인력난과 함께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서 생산성 저하 흐름이 개선되지 못하면 노동 투입 감소로 2020년에서 2040년 잠재 성장률이 1.9%로 추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추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뜻합니다. 2010년대 초반 3.6%였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최근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 찾고 저금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은행들이 오랫동안 무료였던 계좌 유지나 창구 이용에 수수료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도입한 은행이 나왔는데 다른 은행들도 도입 눈치 작전 중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에 총대를 맨 곳은 시티은행입니다. 신규 수시 입출 금식 계좌부터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매달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말이 계좌 유지 수수료지 창구 거래를 안 한다는 안 물려 사실상 창구 거래 수수료입니다. 점포 이용을 줄여 비용을 감축하는 동시에 돈 되는 고객만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아예 창구 거래 수수료 도입을 놓고 득실을 저울질 중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국내 은행 서비스 이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싸다며 창구 거래 수수료를 만들 생각은 굴뚝 같은데
문제는 고객 반응입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은행 이용 수수료가 정말 또 싼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이 이탈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비자들의 거부감으로 대래 수수료 수입이 줄거나 고객이 이탈할 수 있음을 은행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SC제일은행은 이미 2001년 이 수수료를 도입했다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노년층 분들이나 스마트 기기에 좀 모바일 뱅킹 같은 거에 좀 둔감한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수수료가 붙으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시티은행의 수수료 실험에 전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다른 은행들도 관련 수수료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한국의 평균 가정은 월 평균 468만 원을 벌고 이 중에 245만 원을 순수 소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은 전국 만 20세에서 64세까지의 취업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분석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과 자산소득 등을 모두 더한 겁니다. 이 소득 중 소비 지출이 245만 원으로 52.3%를 차지했고 이 소비 지출 중에는 생활비에 121만 원, 교육비에 31만 원이 각각 쓰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재 메모리칩 기술력을 1000배 향상시키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50만 편을 한 개의 메모리칩에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저장 용량을 확대하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는 그동안의 분석을 뒤집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상영된 전 세계 50만 편의 영화를 하나의 USB 메모리 카드에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1테라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력을 1000배 향상시키는 기초 연구에 성공한 겁니다. 0과 1로만 분리돼 있는 디지털 정보를 중첩이 가능한 양자 정보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의료 분야의 레이저 치료기 등에 이용되는 홀면 원자에서 정보를 안정적으로 읽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메모리는 1비트를 구현하는 데 약 10만 개의 원자가 필요하지만 홀면 원자 하나로도 고밀도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상업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So it is not ready for using in a normal computer nowadays. However, we believe that maybe in 10 years we can use this technology in real devices. 0과 1만 읽을 수 있는 디지털 컴퓨터에 이 기술을 활용하면 중첩된 신호를 사용해 더 크고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는 양자 컴퓨터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창출된 영업이익을 80% 가까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의 작년 스마트폰 영업이익은 449억 9,700만 달러로 글로벌 제조사 전체 영업이익의 79.2%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스마트폰 영업이익은 83억 1,200만 달러로 전체의 14.6%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건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득과 관련된 통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강설희 아나운서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위계수가 뭔지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진위계수가 높으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거고요. 낮을수록 평등하다는 건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었죠. 네, 잘 아시네요. 이 진위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해서 이 계수로 나타낸 것인데요. 0이면 완전히 평등한 사회이고 1이면 불평등이 극에 달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진위계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진위계수는 0.302로 OECD 국가 평균인 0.317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순위로는 세계 18위로 캐나다와 호주보다도 더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통계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네요. 그런데 대표적인 복지국가 캐나다보다 평등하다고 하니까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네, 예전부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니계수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했는데요. 이 지니계수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기본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했는데요. 이 가계동향 조사는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작게 기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스스로 기재를 하는 거였군요. 아무래도 고소득자는 세금 때문에 소득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통계상으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차이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이 상당히 평등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지적 때문에 통계청은 지니계수의 기초 자료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 방식은 대면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표본수도 2배 더 많아서 실제 소득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기존 지니계수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소득에 가까운 조사 방식을 선택했군요. 새로운 조사 방식을 적용하면 지니계수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네,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하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0.302에서 0.347로 크게 높아진 건데요. 그만큼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앞서 한국의 지니계수 순위가 18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지니계수를 적용하면 27위, 하위권으로 추락합니다. 보통 지니계수가 0.4를 넘어가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0.347 정도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의 지니계수는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통계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실제 소득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혼란이 생길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계열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미 지난 지니계수들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하거나 앞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할 때 2개의 지니계수를 발표해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대체 왜 진작에 바로잡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이제 통계상으로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을 유도하거나 또 복지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재분배가 가능하게 돼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교육부가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의 양극화된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지니계수의 도입이 불평등 해소에 큰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